자, 그럼 이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의 트렌드 변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 아니면 지금 코로나 와중에 주요 트렌드, 사회문화적인 주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용어들이 또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이런 건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트렌드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당연히 쇼핑,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아마존, 뭐 또는 어필리에이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관련된 전문 어떤 1인 창조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 특히 우리 뭐 전업주부분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업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가정과 함께 일을 양립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온라인 쇼핑 관련된 사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온라인 쇼핑도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로봇 배달, 그렇죠? 예, 로봇 배달도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도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언택트가 되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접촉, 비접촉을 통해서 뭐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쿠팡 그 로켓 배송이라든가 프레시, 로켓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일단은 문 앞에다 놓고 가지 절대 전해주고 가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배달의 한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언택트, 이거 또 나왔네요, 언택트. 디지털 언택트 페이먼트. 한마디로 비접촉 결제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카드도 가서 직접 긁어야 되지만 요즘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비접촉으로 그냥 인터넷상으로 결제가 거의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에서 결제를 어디다 해요? 예, 뭐 페이오니아라든지 아니면 월드포스트 같은 가상은행에다가 입금도 하고 그죠? 그 가상은행에서 입금한 금액들은 또 내 통장으로 다시 또 환전이 돼서 입금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는 뭐 카드 그 사용료로 쓰거나 인터넷상으로 그쵸? 인터넷상으로 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화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오프라인 화폐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디지털 언택트 페이먼트 이게 뭐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점점 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겪는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원격 근무겠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부부들이 한꺼번에 집에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들이 집에 있을 때 이게 또 그래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애틋하다가도 예, 매일매일 보다 보면 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격 근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특히 그 부부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오락 또는 어떤 같이 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사업도 되게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원격 근무 그다음 뭐 원거리 학습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엄청나게 유행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이제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 그 동영상을 나중에 어느 때라도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이런 원거리 학습 이게 아마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원래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속도가 좀 빨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격 의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접촉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언택트 예, 원격 의료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저 원격 근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남에 따라서 재택이 늘어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공연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죠. 이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앞으로 뜰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4.0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들어봤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4.0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생산이라든가 제조 라인이 맞춤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제품을 100개를 보낸다. 어디다가 아마존에다 아마존 FBA라고 그 창고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보낸다 그랬을 때 아마존이 100개를 보낼 거야? 그러면 뉴욕에다 30개 보내고 그리고 애리조나에 200개 20개 보내고 어디다 몇 개 보내고 이렇게 정해서 보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플라이 체인 4.0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제품을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제조라든가 유통 라인의 공급망의 양을 조절하는 거.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 4.0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리 그리고 AI가 같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쪽,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AI를 통한 수요 파악과 그리고 공급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그걸 서플라이 체인 4.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예, 이것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로보틱스, 예, 로봇과 그리고 드론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5G에 따른, 그러니까 통신망의 그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ICT 분야, 예,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여기에 있는 ICT라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얘기한 빅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는 주로 이러한 어떤 산업 분야의 변화가 트렌드로 일어난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날 거예요. 뭐 어떻게 나겠어요 이거는. 적어보면 코로나19 이후 산업 트렌드 변화가 아닌 것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트렌드 변화 관련 산업 관련 트렌드 변화 추이 뭐 한 지금 몇 가지죠 이게? 10가지 내용 숙지 특히 단어 알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런 것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올려놓을게요 제가. 자, 그 다음 자,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트렌드 변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 위에는 산업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 쪽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가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부부가 맨날 집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부부는 언제 있어요? 밤에 끝나고, 밤에, 밤에 주로 그 모이잖아요. 모여서 밥도 먹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건데, 만약에 재택근무가 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보내놓고도 집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거리 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휴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아니면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사업도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근무 시간 중 육아 문제. 그렇죠. 예.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회사에 나가는데 애가 집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 나가서도 힘들어요. 예,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아예 학교를 딱 보내놓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뭐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그쵸?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밤에 늦게 오는데 얘네들이 둘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집에 있으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밥도 걱정해주고 뭐도 걱정해주고 다 걱정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손에 안 잡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게 다 트렌드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기부여와 소속감 부족.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HRD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직원들이 이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뭔지 소속감 같은 게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HRD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 교육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의 니즈를 파악해서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효과가 떨어지는 미팅. 예. 그렇죠. 뭐 앉아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하면 더 회의가 어떻게 보면 박진감 넘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화상회의가 되면 뭔가, 놀아드릴 것 같고, 나를 지목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좀 이렇게 비비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 네 개에 나온 거는요, 네 개 내부의 분야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가로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래 2장의 마지막이죠. 예, 자금 조달 편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금의 조달 방법은 뭐 어떻게 보면 부채,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가장 많을 수 있겠죠.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또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반인들한테 빚을 지는 거고 대출은 뭐예요? 은행한테 빌리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채 형태로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됩니다. 고정비. 이자 비용이 고정비가 되는데요. 이런 써 있나? 아, 그렇죠. 고정비가 돼요. 고정비. 이자 비용이. 이게 고정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빌리면 어떻게 돼요?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운영비. 그렇죠? 한마디로 수익이 생기면 그걸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키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대비 이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죠. 예, 적정 자산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을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예, 이런 건 적어놔야 돼. 예. 자, 부채 비율의 정의 뭐예요? 예,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예, 나눈 값. 요거를 부채라고 그러고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고 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예, 200% 이하가 적정하다 그 뜻이에요. 200% 이하.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억이면 어떻게 돼요? 부채는 2억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금 조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거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주주들에게 지불하는 보상인 배당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자 대신. 그쵸? 배당이 계속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도 주식을 매입하는 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외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잘못하면 경영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 외부인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라든가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적정 지분이 70%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성장을 위한 어떤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의 적정 지분율, 지분율은 몇 프로?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개인 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쵸? 예,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출이 있었고, 주식 발행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개인 자본. 그러니까 내 자본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죠. 내 자본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가 제 지론입니다. 예. 아시겠죠? 내 자본은 절대 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남의 자본을 쓰거나 아니면 저 뒤에 나와 있는 어디 걸 써요? 정부 자금을 써라. 예. 그래서 남을 설득하지도 못할 사업이라면 시작하지 말아라. 전 그게 제 지론입니다. 여하튼 개인 자본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통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 본인이 자기 자금 가지고만 창업 자금 조치 수락하기는 어렵고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인 자본. 그렇죠. 지인은 괜찮아. 예. 지인이 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투자를 꺼린다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인 자본도 지인이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융자를 해주거나 또는 투자를 통해 주식을 매입, 둘 다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인들은 창업자의 댐데미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언제나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신의 성실을 지켜야죠.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예요. 예, 자금 조달의 방법을 기재하시오. 또는 또 어떻게 돼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은 뭐예요? 주식 발행을 통해서 또 대출이나 뭐예요? 사채 발행을 통해서 그쵸?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기 자본 투자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인 투자 또는 사채 채권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네 가지 주식 발행, 대출 사채, 본인 직접 자본, 그리고 지인 투자 네 가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부 자금 활용. 이거는 지원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거 빼고 자기 자본 빼고요. 나머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면 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정책자금은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가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예비 창업자 관련된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죠? 많아요. 보세요. 제가 어디 들어가면 있다 그랬죠? 이런 자금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마당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숫자가 다 지금 돈 가져가라는 지원 사업들 건수라 그랬어요. 그죠? 예. 지원 사업들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긴 다 이 금융 뭐예요? 예, 대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 이건 지금 하나인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들어갑시다. 안 들어가죠? 눌러야 되나? 여기를 누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다 금융과 관련된 거.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진짜 많죠? 몇 개예요? 다 합쳐 97건이 금융이에요. 대출 관련된 자금 지원. 기술은 뭘까요? 기술은 다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기술은 뭘까요? 예, 기술은 뭐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걸 누르면 보세요. 뭐 소재 부품 개발 사업, 또 빅데이터 이런 프로그램 개발 사업, 또 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또 뭐 신기술, 다 신기술이죠? 예, 물산업도 있네. 물두개. 그리고 전통 문화 분야, 예, 청년 예비 창업 기업, 예, 이런 것도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여기 개발도 있고요. 또 인력은 뭘까요? 인력은?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사람을 쓰면 특정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그 고용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 인건비 지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말 그대로 수출은 수출업자들한테 수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많을 거예요. 보세요. 370건이나 되잖아요. 그죠? 온라인 마켓 입점하는 거, 또 뭐 한류연계 뭐 수출하는 거, 또 뭐 소재 부품 장비 온라인 수출 상담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박람회 참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어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정부 지원 사업 그러면 기업마당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부처별로 이렇게 창업자들한테 예비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보세요. 과기정통부도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예술, 콘텐츠 이런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농식품부 관련돼서 농식품 창업보육 지원 예,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대출이.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있네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 5천만 원. 요즘에 이 사회적 기업이 꽤 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도 우리가 사회 서비스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 취업 창업 그 상담 프로그램 위탁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따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만들면 돈은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외부 환경 변화에 이렇게 뭐 갑자기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사회적 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하는 것들은 뭐 예비창업 패키지라든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 다 보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유능한 점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수단인데요. 여기 보세요. 중기부는 교육 잘 받고 예, 성과만 되면 1억씩 줍니다. 예, 이거 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이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사업명을 검색만 하셔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 그 정부 지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방식? 예, 자금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저리 대출 방식이 있어요. 아, 참, 여기서도 또 요약할 걸 요약해야죠.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시험 문제. 그렇죠. 여기서는 부처별 자금 조달 사업명 해서 뭐 예를 들면 중기부는 무슨 사업? 중기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또 노동부는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 기업과 육성. 그리고 또 뭐 문체부는 뭐가 있을까요?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육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과기부는 K 글로벌 DB 스타스. 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처별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이렇게 짜맞추시오. 아니면 틀린 것은 이렇게 사업명 매칭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의 방식은 두 가지다. 예, 아예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저리로 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대출은 저 위에서 얘기하는 은행 대출보다 확실히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싸겠죠. 그래서 이런 대출 관련된 것도 알아보시면 좋은데, 주로 대출은 기술보증기금, 그렇죠? 대출 기관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대출 보증 기관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 주로 평가를 해주는데 어디 예, 기술 보증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보증 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주요 그 보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쵸? 보통 신보에서 1억 정도 보증을 쓰면 은행에서 1억 2천 이상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건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신보보다는 기보가 훨씬 높아요. 높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하면 신보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행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 기술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거고, 보증을 서주는 게 바로 기술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 기술이 있는 기업이면 당연히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받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예, 신용도를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아니, 보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만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부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을 쓰는 것도 전략적으로 기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보로 내려가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가 뭐예요? 이 위가 저기 위에 있는 지원 사업들입니다. 지원 사업.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받으면 뭐가 생겨요? 여기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을 와서 기술담보로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기술담보로 보증받은 다음에는 또 신보를 가서 보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출, 사업체 대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기관에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꼭 정부로부터 대출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받는 거 말고, 자, 정부기관 투자 유치는 어떻게 받는 거냐? 요즘 제일 많은 거는, 예, 크라우드가 제일 많죠. 크라우드. 이건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와디즈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걸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종류 넘어가고, 이런 저런 건 됐고요. 유형 여기 나오네. 유형을 아셔야 됩니다. 유형은 크게 뭐가 있어요? 후원형이 있고, 기부형이라고 할까요? 예, 기부형, 예, 후원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상형이 있어요. 보상형. 요거는 한마디로 대출과 같은 겁니다. 대출 같은 거.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하지? 이게 보상형이 이게 후원금이구나. 후원금. 그렇죠. 후원금. 이게 후원금이 보상형이고요. 그리고 저기 기부형은 말 그대로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이건 무상이 되는 거고요.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 없이 지불하는 거고, 보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보상형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기부형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그래서 기부형은 진짜 이런 제품에 좀 좋은 거니까 기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이거 다 기부형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보상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를 보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증권형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권형도 있고, 이건 뭐예요? 투자형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원래 저기 펀딩이죠. 투자형이. 그리고 대출형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 빌리는 거예요. 돈을. 예, 빌리는 거. 사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주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기관 투자유치 시스템부터 4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 혼자서만 떠들면 힘이 안 나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거나 이거 아니더라도 창업 관련돼서 아니면 우리 학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뭐든지 이 질의응답란에다가 질의를 좀 해주시면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이 떠들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